요즘 주변 후배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신입은커녕 인턴 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충격적인 AI의 일자리 습격 사건, 이건 더 이상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현실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습격의 피해자가 대기업 부장님이나 임원들이 아니라 오직 사회 초년생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20대이거나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취업이 어렵다는 푸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 전체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잔혹한 진실을 전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자,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입니다.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직군에서 22살에서 25살 사이 청년들의 고용이 평균 13%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딩하는 개발자 직군에서는 초년층 고용이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5자리 중 1자리가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AI가 주니어의 일자리를 그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바로 그 업무들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고 가장 잔혹하게 빼앗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동일한 직종에서 30대 이상의 경력직 고용은 오히려 6에서 12%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니어의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경력직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AI가 경력자에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주니어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 반복적이고 매뉴얼화된 코딩 지식, 예를 들어 간단한 함수를 만들거나 인터넷에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고치는 수준의 일은 이제 AI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현장 경험과 다른 팀원들과 소통하는 협업 능력은 아직 AI가 대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경력자들은 AI를 자신의 비서이자 부사수로 부리면서 생산성을 폭발시키고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제 막 일을 배우려는 신입들은 아예 그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끔찍한 양극화 지옥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 설마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KKK 천만에요.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의 신규 입사자 수가 전년 대비 11%에서 30%씩 급감했습니다. 아예 신규 개발자 채용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곳도 수두룩합니다. 한때 개발자 취업의 상징이었던 네카라쿠바에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력 있는 신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 이제는 채용 시장의 표준이 됐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당신이 살아남으려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에 맞는 경력 사다리를 어떻게 탈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좋은 학벌을 따고 코딩 학원에서 기술만 배우는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당신보다 훨씬 빠르고 지치지도 않는 AI와 그 AI를 부리는 경력직 괴물들 사이에서 그냥 보이지 않게 삭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의 변화를 못 읽으면 당신이 밤새워 공부했던 그 모든 노력은 안타깝게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AI와 협업하고 AI를 지배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연구진들조차 경고합니다. AI 확산이 주니어들의 성장 경로를 완전히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업들은 주니어를 위한 멘토링과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건가요? 아니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에 압도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코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가장 잘 부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IMF는 이미 전 세계 일자리의 40%가 AI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몇 년 뒤의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잔혹한 AI 일자리 습격에서 살아남아 AI의 등 위에 올라타는 소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다수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제 채널 코리세이아이에서는 이런 뜬구름 잡는 위기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뜬구름이 아니라 진짜 내 발이 딛고 있는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판을 읽는 눈을 기르고 싶다면,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구체적인 무기를 얻고 싶다면 구독하고 앞으로의 영상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저만 알고 쓰려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푸는 정보입니다. 단언컨대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AI 활용 능력은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겁니다. GPT-4, 클로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개발팀 감독 코릿 AI입니다. 오늘은 기술 강좌가 아닙니다. AI 신의 판도를, 아니 어쩌면 우리 일하는 방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긴급 브리핑입니다. 또 그냥 그런 AI 모델 하나 나왔겠지 싶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왕의 이름은 키미 K2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AI가 왜 새로운 왕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능, 코딩, 수학, 일반 지식 등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AI 성능 평가, 즉 벤치마크에서 기존의 왕이었던 GPT-4나 클로드 오프스를 압도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벤치마크 표를 보시면 아마 경악하실 겁니다. 둘째, 오픈소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인데 이 괴물 같은 성능의 모델이 오픈소스입니다. 즉 누구나 무료로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 강력한 두뇌를 빌려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수백억을 써야만 접근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AI를 이제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셋째, 에이전트. 키미 K2는 단순히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만 하는 챗봇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코드 실행 같은 도구를 사용하며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까지 하는 진정한 의미의 에이전트 AI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수준이냐면 개발자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벤치마크 중 하나인 SWE 벤치에서 그 똑똑하다는 클로드 오프스가 72.5를 받았는데 키미 K2는 65.8을 받았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부은 거대 기업의 폐쇄형 모델의 턱밑까지 오픈소스 모델이 불과 1년 만에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곳은 놀랍게도 중국의 문샷 AI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키미 K2는 더 이상 우리의 말퍼치 아니라 일하는 직원입니다. 스스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복잡한 작업을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키미에게 이렇게 시켰다고 상상해 보세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봉 데이터를 분석해서 재택근무 비율이 연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써줘. 시각화 자료도 포함해서. 과거의 AI라면 그냥 그럴듯한 텍스트만 생성했을 겁니다. 하지만 키미 K2는 다릅니다. AI가 먼저 알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결하려면 파이썬 코드 실행이 필요합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불러오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고 통계 분석 라이브러리를 돌려서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심지어 결과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시각화 라이브러리로 그래프까지 만들어서 완벽한 보고서 형태로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이건 그냥 미쳤습니다. 코딩 능력은 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웹에서 돌아가는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만들어줘 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AI가 먼저 오케이, 이 게임을 만들려면 먼저 블록을 놓는 핵심 기능, 캐릭터를 움직이는 기능, 텍스처를 입히는 기능으로 나눠서 개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코드를 짜고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중간중간 테스트까지 스스로 진행합니다. 이건 더 이상 코딩 보조가 아니라 스스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실행하는 AI 개발자의 등장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현존 최강의 오픈소스 AI, 이 키미 K2를 어떻게, 어디서 무료로 쓸 수 있을까요? GPU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4가지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루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의 다양한 AI 모델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플랫폼인데 여기서 키미 K2의 무료 버전을 바로 써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미.com, 즉 키미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중국 서비스이긴 하지만 구글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만 하면 바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웹 검색 기능까지 붙어 있어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답변에 더 강점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AI 모델들의 성지 허깅페이스입니다. 이곳에서는 API를 통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키미 K2를 무료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서비스에 키미의 두뇌를 이식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죠. 네 번째는 그록이라는 초고속 AI 추론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API 형태로 키미 K2를 제공하는데 이름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키미 K2를 가지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원격 근무를 막 시작한 신입 개발자를 위한 온보딩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만들어줘 라는 아주 실용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GPT-4가 다소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반면 키미 K2는 1일차 개발 환경 세팅 확인, 3일차 첫 번째 코드 리뷰 세션 참여, 1주차 팀의 코드 컨벤션 문서 정독처럼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당장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물을 내놓더군요. 심지어 SQL 쿼리 에러를 고쳐달라는 요청에는 단순히 코드만 수정해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쿼리는 그룹, 바이절이 빠져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sum 같은 집계 함수를 사용할 때는 그룹화할 기준을 명확히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럼 에러의 근본적인 원인과 개념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건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가르칠 줄 아는 AI입니다. 이 모델의 진짜 비밀병기는 뮤온 클립 옵티마이저라는 신기술에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지만 아주 쉽게 말해 기존 AI들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 훨씬 안정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똑똑하게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훈련 방식이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오픈소스 AI가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거대 기업의 폐쇄형 모델을 따라잡는 속도가 지금 미친듯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무서운 기술력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의 대역습 키미 K2의 등장은 GPT와 클로드가 양분하던 AI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이제 어떤 AI를 쓰느냐가 곧 당신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남들이 아직 모를 때 먼저 써보고 앞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키미 K2의 등장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Music licensing reimagined. AI 코딩 씬에 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에서 등장한 러버블이라는 AI 툴인데 출시 8개월 만에 유럽의 새로운 유니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서비스는 개발자가 아닌 바로 비개발자들을 위한 툴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비정상적인 성장 속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개발팀 감독 코릿 AI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날아온 아주 사랑스러운 이름과는 정반대의 아주 괴물 같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러블러블입니다. 숫자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 규모의 시리즈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 18억 달러, 약 2조 5천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출시한 지 고작 8개월 만에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이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러버블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어, 즉 우리가 쓰는 평범한 말로 웹사이트와 앱을 만들게 해주는 바이브 코딩 툴입니다. 그런 툴은 많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러버블은
타겟 고객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툴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커서 같은 툴이 기존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AI 사수에 가깝다면 러버블은 처음부터 비개발자, 즉 저와 같은 기획자, PM, 디자이너, 마케터들을 위한 만능 아이디어 실현기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유저 수에서 나옵니다. 러버블은 현재 무려 230만 명의 활성 유저를 확보했는데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넘쳐나지만 코딩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항상 좌절했던 바로 그 사람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들의 성장 속도입니다. 러버블은 출시 7개월 만에 연간 반복 매출, 즉 1년 예상 매출이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미친 수치냐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은 1,7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매출이 사바에 이상 폭발한 겁니다. 그야말로 하키스틱 성장 곡선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미친 성장을 만들어낸 팀원이 과연 몇 명일까요? 고작 45명입니다. 45명이서 1,000억 원의 연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1인당 매출이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이것이 바로 소수의 핵심 인재가 AI의 힘을 빌려 과거에는 수백 수천 명이 해야 했던 일을 해내는 AI 시대의 새로운 팀 구성 방식 아닐까요? 이런 엄청난 성장세에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핀테크 거인 클라나의 CEO, 전 세계 직장인들의 필수품 슬랙의 공동 창업자, 마케터들의 성지 허브스파스의 공동 창업자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물들이 엔젤 투자자로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시장의 미래, 즉 비개발자를 위한 AI 코딩 툴 시장의 미래에 대한 거물들의 확신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세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로 진짜 돈 버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긴 한 건가요? 그냥 프로토타입만 만드는 장난감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러버블의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한 대형 교육 회사가 러버블을 사용해서 온라인 강의 판매를 위한 앱을 만들었는데 단 48시간 만에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러버블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도구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가 가능한 진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생산성 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러버블의 CEO 안톤 오시카는 한술 더 뜹니다. 그는 최근 러버블로 만든 다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개인적으로 엔젤 투자를 직접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제품으로 만든 다른 서비스의 가능성에 자기 자신의 돈을 직접 베팅한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자신감의 표현이 있을까요? 러버블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AI 시대의 진짜 기회는 기존 개발자들의 코딩을 돕는 것을 넘어서 코딩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의 권한을 넘겨주는 데 있다는 것을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기술의 장벽 없이 곧바로 창조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Music licensing reimagined. 여러분 혹시 AI에게 코딩을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개발자가 아니시라면요. 그리고 개발자라고 해도 보통은 AI가 코딩하는 걸 지켜보죠. 저는 AI 스타트업 6년차 디자이너 출신 PM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AI에게
코딩을 시켜놓고 다른 일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KK, 네, 말이 됩니다. 이 영상은 편집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AI 시대의 PM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일입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글을 자동으로 발행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매일 1시간 간격으로 글 10개가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만 올라가는 버그입니다. 이걸 구글의 바이브 코딩 서비스 줄스에게 고쳐달라고 할 겁니다. 보세요. 그냥 한글로 제가 원하는 걸 쭉 씁니다. 새로운 API를 만들고 기존 코드는 지우고 4시간마다 작동하도록 스케줄까지 업데이트 해줘. 복잡하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끝입니다. 이제 줄스가 일하기 시작했네요. Artlist.io. Music licensing reimagined. Artlist.io. Music licensing reimagined. Artlist.io.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줄스가 코딩하는 동안 저는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KKK, 바로 두 번째 일을 시작하죠. 바로 콘텐츠 재활용입니다. 요즘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면 여러 플랫폼에 맞게 변형해서 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얼마 전에 올렸던 바이브 코딩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AI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요즘 많이들 하시는 스레드에 올릴 게시물 5개로 쪼개서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훅을 넣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고 마지막엔 질문을 던져서 댓글을 유도하도록요. 이것도 그냥 말로 시키면 됩니다. Artlist.io. Music licensing reimagined. Artlist.io. 자, AI가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세 번째 일을 합니다. 아까 AI가 만들어준 스레드 게시물 있죠? 이거를 제 계정에 직접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조만간 자동화할 겁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착착 올라가게요.
그 방법도 당연히 나중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 개발자가 내 옆에서 코딩을 해주는 동안 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Music licensing reimagined. 잠깐만요. 알림이 왔네요. 기처브에서 온 알림입니다. 기처브가 뭐냐면 개발자들이 코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림 내용을 보니까 줄스봇이 방금 제가 시켰던 블로그 버그 수정 작업을 끝내고 저한테 검토해달라고 코드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풀 리퀘스트라는 겁니다. 와, 미쳤네요. Artlist.io.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 찾고 스레드에 글 올리는 동안 줄스가 버그의 원인을 파악하고 코드를 새로 짜고 기존 코드를 삭제하고 스케줄까지 완벽하게 수정해서 저한테 보고까지 끝낸 겁니다. 제가 직접 했다면 반나절은 좋게 걸렸을 Music 일입니다. licensing 잠시 reimagined. 후에 줄스가 최종적으로 코드 리뷰까지 마치고 작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알려주네요. 완벽합니다. Music licensing reimagined. 자, 정리해볼까요? Music 첫째, 저는 licensing AI에게 reimagined. 복잡한 코딩 작업을 시켰습니다. 둘째, 그 AI가 일하는 동안 저는 다른 AI로 콘텐츠 마케팅 업무를 했습니다. 셋째, 그 결과물을 SNS에 포스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분 만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 AI를 활용하는 현업 PM의 실제 업무 모습입니다. 코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산성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실무, AI 활용법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오늘 보여드린 줄스 같은 바이브 코딩 Music 툴을 licensing 어떻게 가입하고 reimagined. 쓰는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AI 스타트업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단 3일 만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3조 원.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두가 주목하던 유니콘 기업 중 하나였죠. 보통 이 정도 가치를 가진 회사라고 하면 와, 정말 탄탄하겠다, 망할 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게 묻어지는 데 걸린 시간 단 3일입니다. 정확히는 딱 주말 한 번이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같이 풀어보시죠. 자, 이 3조 원짜리 증발 사건, 그 중심에 바로 윈드서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망해가는 회사가 절대 아니었어요. AI 코딩 분야의 스타트업인데 연 매출이 1,000억 원. 그것도 분기마다 매출이 2대씩 뛰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폭풍 성장 중이었던 거죠. 고객사도 350개가 넘었으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슈퍼 프리미엄 스타트업으로 불릴만 했죠. 아니,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던 그 72시간, 지금부터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보세요. 금요일 오픈 AI랑 하던 3조 원짜리 인수 협상이 깨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에요. 구글이 무려
2조 4천억 원을 들고 나타나서 CEO랑 핵심 개발팀을 싹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은 회사 껍데기랑 기술은 경쟁사인 코그니션이 가져갔다고 발표가 나죠. 주말 사이에 회사가 그냥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타임라인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는데 진짜 궁금한 거, 아니 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줄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진 없는 슈퍼카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엔진은 경쟁사에서 사와야 했다. 와, 이거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 윈드서프의 아킬레스건.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기들만의 AI 모델,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윈드서프 서비스의 핵심 기능 중 무려 85%를 경쟁사인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API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남의 집 엔진을 빌려서 내 차에 달고 달리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일이 터진 거죠.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오픈 AI와의 인수협상 소식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들 엔진 기술을 쓰는 회사가 통째로 최대 경쟁사인 오픈 AI에 넘어간다? 엔진 공급사인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결국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API 접근 차단. 엔트로픽이 기술 유출을 막겠다면서 윈드서프가 클로드 API에 접속하는 길을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윈드서프는 엔진이 사라진 깡통 슈퍼카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붕괴였는데요. 이 잔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위기는 문제가 터졌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시작된 것이다. 윈드서프의 진짜 위기는 API가 끊긴 그날이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자체 엔진 없이 사업을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시한폭탄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핵심 기술을 남에게 의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리스크인지 알 수 있죠. 둘째, AI 시대에는 회사라는 껍데기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 즉 인재의 가치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글이 2.4조 원을 회사 인수가 아니라 팀을 데려오는 데 쓴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AI 인재 그리고 기술 확보 전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가 망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AI 인재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요. 한쪽에서는 구글이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팀, 즉 사람에게 걸었습니다. 반면에 코그니션은 남겨진 기술과 IP, 그러니까 자산에 베팅을 한 거죠.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본 걸까요? 서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AI 시대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결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술 그 자체일까요? 과연 구글과 코그니션, 둘 중에 누가 더 현명한 수를 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사고를 쳤습니다. 온갖 막말과 논란으로 유명했던 아이 챗봇 그록지록을 오픈소스로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99%는 아직 감도 못 잡고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공개가 아닙니다. 오픈AI와 구글을 향한 머스크의 가장 더러운 전쟁 선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개발팀 감독 콜 IT AI입니다. 오늘은 기술 이야기 이전에 돈과 명분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가장 깊은 욕망이 뒤섞인 한 편의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을 선포한 인물은 역시나 일론 머스크입니다. 우선 팩트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AI 회사 xAI는 최근 자사의 가장 강력한 거대 언어 모델이었던 그록글 오픈소스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 완전히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코카콜라가 자신들의 콜라 원액 제조법을 전 세계에 공짜로 뿌린 것과 같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심지어 곧 출시될 최신 버전인 그록 3까지도 6개월 안에 풀겠다고 약속했죠.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 인류의 AI 기술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아낌없이 내어주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 이면에 숨겨진 머스크의 진짜 목표와 교활한 전략, 그리고 이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AI 전쟁의 미래에 대해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속사정을 전부 까드리겠습니다.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오픈AI 죽이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오픈AI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오픈AI를 만들었던 이유는 소수의 거대 기업 구글 같은 이 AI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인류 전체를 위해 투명하게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오픈AI였죠. 하지만 지금의 오픈AI는 어떤가요? 머스크가 보기엔 자신이 쫓겨난 이후 돈벌이에만 미친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AI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이상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그 복수의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이번 그록 오픈소스 카드입니다. 머스크는 일부러 성능이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고 심지어 과거의 기계 히틀러, 메카 히틀러 같은 윤리적으로 위험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던 논란의 모델을 필터링 없이 거의 그대로 풀어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봐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꽁꽁 숨기고 있는 AI의 진짜 위험한 모습이다. 라고 폭로하면서 AI 기술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규제의 칼날이 오픈AI를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 즉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서 오픈AI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이 전략은 정말이지 지독하게 교활하고 또 무섭도록 효과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요. 첫째, 명분을 얻습니다. 돈만 밝히는 폐쇄적인 너희들과 달리 우리는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 프레임 하나만으로 머스크는 AI 이윤리와 투명성에 민감한 개발자 커뮤니티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실리를 챙깁니다. 이게 정말 머스크다운 발상인데요. 그록을 오픈소스로 푸는 순간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천재 개발자들이 공짜로 이 모델을 가져다가 문제점을 고치고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용 사례를 만들어낼 겁니다. 머스크는 R&D 비용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 세계의 집단 지성을 자신의 군대로 활용하는 셈이죠. 셋째, 시장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심지어 막말까지 하는 강력한 AI가 세상에 풀리면서 AI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각국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려고 하겠죠. 이런 규제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앞서 나가던 오픈 AI나 구글에게는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머스크 입장에서는 싸움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셈이죠. 결론적으로 AI 전쟁은 이제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냐는 성능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냐는 명분과 생태계 싸움으로 완전히 번졌습니다. 현재 전장은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 제국 진영입니다. 오픈AI, 구글, 엔트로픽이 여기에 속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핵심 AI 모델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추구하며 API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오픈소스 연합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이 진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AI 모델을 아낌없이 풀어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 순식간에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폐쇄 제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마치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벌였던 모바일 전쟁이 AI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혼돈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 혹은 작은 팀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이런 판을 읽는 눈을 기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머스크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직원 단 4명이 만든 회사가 창업 2년 만에 기업가치 13조 원짜리 투자를 받는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요즘 개발자 씬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커서 솔직히 이거 거품일까요? 아니면 진짜 혁명일까요? 오늘 제가 그 속사정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개발팀 감독 코릿 AI입니다. 오늘은 기술 이야기 대신 돈과 성장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야망이 뒤섞인 아주 흥미로운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충격적인 숫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 커서의 연간 반복 매출, 즉 1년 예상 매출이 작년 말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그 숫자가 3억 달러, 약 4천억 원을 찍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성장 속도는 사스, 즉 소프트웨어 서비스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을 그냥 갈아 마시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곧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짜리 기업 가치로 투자를 받는다더라 하는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한테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커서라는 친구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이 미친 숫자들이 과연 거품인지 아니면 진짜 혁명의 시작인지 PM의 시선으로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서가 도대체 뭔데?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가는 아주 편안한 단골 맛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당에 미슐랭 3스타를 받은 AI 셰프가 새로 온 겁니다. 인테리어도 그대로, 메뉴판도 그대로인데 음식 맛이 그냥 미쳤습니다. 이게 바로 커서의 첫 번째 신의 한 수였습니다. 커서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작업장인 VS 코드의 튜닝 버전입니다. 개발자들은 자기 손에 익은 작업 환경을 바꾸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거든요. 키보드 단축키 하나, 화면 색깔 하나 바꾸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커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고객님, 쓰시던 모든 설정, 단축키, 플러그인까지 그대로 쓰세요. 저희가 AI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무기만 살짝 달아드릴게요. 라고 속삭인 거죠. 이러니 개발자들이 안 넘어갈 수가 있나요? 하지만 커서가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AI를 얹은 게 아니라 AI가 개발자의 바이브를 읽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이건 단순히 프롬프트로 코딩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탭키의 마법벌입니다. 이건 그냥 코드 자동 완성이 아니에요. 제가 코드를 막 쓰다가 여기서 로그인 로직을 짜야 하는데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커서가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로그인에 필요한 코드 뭉텅이를 통째로 제안합니다. 저는 그냥 탭키 한번 누르면 끝나는 거죠. 이건 거의 독심술 수준입니다. 앱 기능은 더 미쳤습니다. AI한테 질문을 할 때 D를 치면 우리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 목록, 즉 족보가 쫙 떠요. 그리고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거죠. 야, 기획팀이 만든 디자인 시스템 CSS 파일 스타일대로 새로운 페이지 하나 만들어줘.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를 단순한 질문봇이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의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진짜 팀원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김대리가 지난번에 쓴 기획안 참고해서 보고서 하나 써와 라고 시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경쟁자인 기셔브 코파일럿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코파일럿이 옆자리 똑똑한 동료라면 커서는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 같은 사수에 가깝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미친 툴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2022년 MIT를 졸업한 동창생 4명이 기존 AI 코딩 툴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직접 만든다 하고 창업했습니다. 그들의 비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마법 같은 도구를 만들겠다. 패기가 넘치죠? 그런데 이 패기가 그냥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에 오픈AI가 직접 투자를 하고 기업 가치가 2024년 8월에 4억 달러를 찍더니 불과 5개월 만인 2025년 1월에는 25억 달러로 6배가 떡상합니다. 심지어 오픈AI가 그냥 우리한테 인수당할래? 했는데 싫은데요? 하고 거절했다는 썰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매출 3억 달러짜리 회사가 100억 달러? 이거 정말 거품 아닐까요? 단순히 보면 매출의 33배수. 엄청난 고평가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지금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장 속도 체크라는 미래의 돈을 던지는 겁니다. 4개월 만에 매출이 3배가 뛰었는데 1년 뒤에는 또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머릿속엔 이런 계산이 도는 거죠. 지금 100억 달러가 내년이면 오히려 헐값일 수도 있다. 게다가 커서의 고객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개발자들입니다. 월 20달러짜리 프로 플랜 만약 1000만 명만 쓴다고 해도 연매출이 얼마일지 계산이 되시나요? 심지어 AI 덕분에 코딩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AI가 개발자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운다는 거죠. 이 엄청난 시장 잠재력이 13조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형님들이 언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전할지 모른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AI 시대에는 단순히 기존 기술에 AI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커서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Music licensing reimagined. 만약 여러분이 피그에서 디자인하는 모든 것이 그 즉시 실제 작동하는 코드로 반영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디자인과 개발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YC가 투자한 괴물 AI 툴 템포, 템포 앱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개발팀 감독 코릿 AI입니다. 기획자, 디자이너, PM.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아, 피그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디자인했는데 왜 개발만 거치면 항상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까? 이 화면이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실제 살아 움직이는 코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템포라는 툴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툴을 만든 창업자들의 시작 이야기부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로우 코드 툴은 우리 회사 코드랑 연동이 엉망진창이고 피그마로 만든 프로토타입은 실제 제품이랑 너무 달라서 이걸로 고객 피드백을 받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 이 솔직함 너무나 공감되지 않나요? 템포의 핵심 철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더 이상 서로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외국인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 즉 실제 살아있는 코드 베이스 위에서 함께 작업하게 만드는 겁니다. AI가 프론트엔드 코드의 60에서 80%를 자동으로 짜주면 개발자는 더 이상 픽셀 맞추기 같은 단순 반복 작업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 즉 서비스의 두뇌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디자이너는 더 이상 그림 파일.pg를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코드가 브라우저에 렌더링된 살아있는 화면을 직접 보면서 디자인을 다듬고 수정하는 프로덕트 빌더가 되는 거죠. 디자인 시안 전달, 코드 변환, 수정 요청. 다시 수정이라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무한 루프 과정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템포가 작정하고 업데이트를 쏟아냈습니다. 단순히 편리한 디자인 코드 변환기를 넘어서 하나의 완결된 AI 개발 플랫폼이 되겠다는 야심찬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미쳤다고 생각하는 핵심 업데이트 3가지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MCP 앱스토어의 등장입니다. MCP는 Composable App Platform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조립 가능한 앱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앱스토어가 아닙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온갖 종류의 초능력을 즉시 부여하는 마법 상점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서비스에 고객과 대화할 챗봇 기능이 필요하다면 클릭 몇 번으로 오픈 AI의 챗 GPT나 엔트로픽의 클로드 API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구독료를 받아야 한다면 스트라이프라는 결제 앱을 설치하면 복잡한 결제 시스템이 뚝딱 연동됩니다. 보통 개발자가 공식 문서를 밤새 읽고 테스트하고 수백 줄의 코드를 짜느라 며칠은 끙끙대며 해야 할 일을 그냥 설치 버튼 하나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현재 40개가 넘는 외부 서비스들이 입점해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 프로젝트를 위한 거대한 레고 스토어가 열린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기능 레고를 그냥 가져다가 내 프로젝트에 딸깍하고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디자이너 출신인 분들이라면 더 놀랄 기능입니다. 피그마 스타일링 패널 머러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AI에게 이거 버튼 색깔 좀 파란색으로 바꿔줘, 여기 폰트 사이즈 2픽셀만 키워줘 같은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날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템포 안에서 마치 우리가 피그마에서 작업하듯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 속성 창을 열고 색상 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을 고르고 간격을 숫자로 직접 입력하고 폰트를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면 그 모든 시각적 변화가 실시간으로 실제 코드에 반영됩니다. 디자이너가 코드를 전혀 몰라도 자신이 지난 수년간 갈고 닦았던 가장 익숙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실제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픽셀 전쟁 오늘부로 완벽하게 종결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의 심장, 엔진 자체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템포는 이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코딩, 이 중 하나로 평가받는 클로드 4 오프스 모델을 기본 엔진으로 탑재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디자인적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하며 코드에 발생한 에러를 스스로 진단하고 수정하는 디버깅 능력까지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AI 셰프가 동네 맛집 수준에서 미슐랭 3스타 셰프로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심지어 이제 깃허브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긴랩까지 지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 우리는 당신의 팀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이 모든 업데이트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템포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기획자든 상관없이 어떤 작업 환경에서든 필요한 외부 기능들을 레고처럼 빠르게 붙여서 실제 작동하는 프로덕션을 과거보다 10배 빨리 만들 수 있는 생태계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과 개발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 엄청난 속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툴이 우리 같은 PM, 디자이너, 기획자들에게는 코딩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조 원짜리) 인수 제안이 파토나고 하룻밤 사이에 라이벌 회사가 핵심 인력을 2조 4천억에 낚아채가고 남은 회사는 다른 스타트업이 인수하는 지난 72시간 동안 AI 코딩 씬에서 역대급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전말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개발팀 감독 코릿 AI입니다. 오늘은 기술 이야기 대신 돈과 배신 그리고 생존이 얽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무대는 지금 가장 뜨거운 전쟁터 AI 코딩 시장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윈드서프 for 윈드서프라는 아주 잘 나가던 AI 코딩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 주말 단 72시간 만에 공중분해되어 세 조각으로 나뉘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지난주 금요일 챗GPT의 아버지 오픈AI가 윈드서프를 약 3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의 마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구글이 움직였습니다. 윈드서프의 CEO와 핵심 공동 창업자들을 무려 2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팀 단위로 하이제킹해버립니다. 회사 인수가 아니라 사람만 쏙 빼간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리더를 잃고 표류하던 윈드서프의 남은 회사와 직원들은 최근 데빈이라는 AI 개발자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또 다른 스타트업 코그니션이 인수한다고 발표합니다. 정리하면 단 3일 만에 한 회사의 운명이 3번이나 바뀐 겁니다. 오픈AI의 구애, 구글의 하이제킹, 그리고 코그니션의 최종 인수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드라마가 더 흥미로워지는 이유는 윈드서프가 망해가는 회사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연간 반복 매출, 즉 1년 예상 매출이 1조 원에 달했고 특히 기업 고객 매출은 분기마다 2배씩, 즉
100%씩 성장하던 초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이렇게 조각나서 팔려나갔을까요? 솔직히 이거 너무 싸게 판 거 아닐까요? 요즘 바이브 코딩 시장이 얼마나 미쳤는지 제가 다른 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영상들에서 다뤘던 커서는 현재 자기 매출의 약 20배에서 30배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러버블 같은 디자인 특화 툴은 심지어 매출의 40배까지도 평가받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연매출 1,000억 원의 윈드서프는 최소 2조에서 4조, 잘 받으면 6조 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게 정상적인 시장 평가입니다. 오픈 AI가 처음에 제안했던 3조 원이라는 가격도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알짜 회사가 사실상 헐값에, 그것도 세 조각으로 나뉘어 팔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핵심 기술 의존도라는 모든 스타트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때문입니다. 윈드서프의 서비스는 정말 훌륭했지만 그 서비스의 심장, 즉 AI 엔진은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더라는 AI 모델을 빌려 쓰고 있었죠. 마치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은 경쟁사에서 사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오픈 AI가 윈드서프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자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 입장에선 어떨까요? 우리 엔진을 쓰는 회사가 우리 최대 경쟁사인 오픈 AI한테 넘어간다고? 그럼 우리 기술이 다 유출될 수도 있잖아? 이건 안 되지. 결국 엔트로픽은 당신들이 우리의 경쟁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더 이상 우리 엔진 API를 빌려줄 수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윈드서프는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핵심 기술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회사의 가치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린 구글이 회사의 방향키를 쥐고 있던 CEO와 핵심 두뇌들을 2조 4천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싹 빼가면서 윈드서프라는 배는 선장과 항해사를 모두 잃고 구심점을 잃은 채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배에 타고 있던 250명의 직원 중 한 명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시간을 끌며 협상하는 것보다 남은 우리 직원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새로운 파트셔를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것이 리더로서 훨씬 더 중요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AI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서비스나 프로덕트보다 그것을 만드는 팀과 인재의 가치가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것. 구글은 2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을 회사의 자산이나 고객 명단이 아닌 오직 사람들의 두뇌에 썼으니까요. 이것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AI 인재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윈드서프가 너무 싸게 팔렸냐라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직 재무적인 숫자, 즉 매출과 기업 가치 배수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한순간에 붕괴되고 핵심 기술 의존도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터져버린 비상 상황에서는 남은 직원들을 보호하며 가장 빠르게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픈AI와 구글의 자존심 싸움, 핵심 기술을 남에게 의존했을 때의 리스크, 그리고 조 단위의 몸값을 자랑하는 AI 인재들. 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는 지금 AI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인수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구글의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남은 회사를 인수한 코그니션의 대박딜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약 6개월 만에 매출이 10배 뛴 스타트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지금 가장 뜨거운 AI 코딩 시장에서요. 오늘 10년간의 존버 끝에 AI라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 레플리스의 드라마틱한 성공 신화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개발팀 감독 콜 IT AI입니다. 오늘은 AI 시대가 가져온 가장 극적인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레플릿, 리플릿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은 1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불과 6개월 만에 그 숫자가 1000억 원을 돌파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운 좋게 대박이 터졌다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혁명의 증거입니다. 바로 말로 명령하면 앱이 뚝딱 만들어지는 시대, 바이브 코딩이라는 혁명 말이죠. 그리고 레플릿은 지금 그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레플릿이 어전을 갑자기 나타난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플릿의 첫 시작은 무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회사는 사실상 돈을 거의 벌지 못했습니다. 2022년의 연간 매출이 고작 10억 원이었으니까요. 주된 사용자는 코딩을 배우려는 학생들이나 간단한 코드를 테스트하려는 개발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플릿, 그냥 좋은 교육용 서비스 아니야? 저걸로 돈은 어떻게 벌어? 스레니야? 결국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단 하나, 바로 진짜 AI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플릿 에이전트의 출시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옆에서 코드 몇 줄 추천해주거나 옷 하나 고쳐주던 그런 시시한 AI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AI 개발자, 아니 AI 풀스택 개발팀 그 자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PM으로서 레플릿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 고객, 피드백을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웹 앱을 만들어줘. 사용자가 피드백을 제출하면 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 목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는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해.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 기능을 만들려면 먼저 사용자가 피드백을 입력할 화면, 즉 프론트엔드가 필요하고 제출된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라는 창고도 필요하겠군. 그리고 이 둘을 안전하게 연결할 서버, 즉 백엔드 로직도 설계해야겠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해서 정말 작동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즉각적이었습니다. 레플릿 에이전트가 출시되고 단 3개월 만에 10억이던 연매출은 100억으로 10배가 뛰었습니다. 시장이 반응한 거죠. 이건 진짜다 라고요. 거기서 또 3개월 만에 700억을 돌파하더니 마침내 2025년 6월 1000억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들의 플랫폼을 갈고 닦으며 기다려왔던 그들의 존버가 I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순간 단 6개월 만에 폭발적인 성장으로 보상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레플릿이 우리가 아는 다른 AI 코딩 툴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왜 유독 레플릿의 성장이 이렇게 가파른 걸까요? 바로 올인원, 올인원 전략, 즉 개발 경험의 완전한 통합이 안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려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배워야 했습니다. 코드를 쓰는 작업장인 VS 코드, 쓴 코드를 저장하는 금고인 GitHub, 그리고 그걸 세상에 공개하기 위한 서버 배포 도구까지 이 모든 것을 따로따로 설정하고 연결하는 과정은 초보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통곡의 벽이었죠. 하지만 레플릿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웹사이트 안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크롬 브라우저 켜고 우리 레플릿 웹사이트 하나만 들어오세요. 아이디어 구상부터 AI와 함께 개발하고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까지 이 창 안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엔진 공장, 차체 공장, 도색 공장을 따로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공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레플릿은 개발의 모든 과정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민주화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새로운 전쟁터는 레플릿 혼자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미 거물급 플레이어들로 가득한 그야말로 골드러시입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 살펴봤던 개발자의 생산성을 2배로 만들어주는 커서, 비개발자를 위한 피그마 같은 러버블, 그리고 최근 오픈 AI와 구글의 전쟁을 촉발시킨 윈드서프까지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죠. 하지만 이 전쟁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AI를 가졌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기술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레플릿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코딩, 서버, 배포, 이런 복잡하고 귀찮은 건 전부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에만 집중하세요. 레플릿의 창업자가 말했던 전 세계 개발자 10억 명 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비전이 더 이상 허황된 꿈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10년간의 긴 정체기에서 6개월 만에 로켓 성장까지, 레플릿의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다면 거기에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코딩이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천재 개발자들만이 사용하는 난해한 전문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끝난 구글 픽셀 10 발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테크 행사 중에 역대급으로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이 최악의 발표 속에 애플을 뛰어넘는 진짜 혁신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쇼핑 호스트 같았던 발표의 진실을 전부 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개발팀 감독 콜 IT AI입니다. 스레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구글의 새로운 픽셀 10 발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큰 기대를 하고 드디어 구글이 칼을 가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라이브를 지켜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재앙이었습니다. AI 스마트폰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던 그들의 호언장담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은 마치 미국 심야 TV 채널에서 방영하는 QVC 홈쇼핑 방송을 보는 듯 했습니다. 유명 코미디언 지미 펠런을 호스트로 앉혀놓고 그가 목청껏 외치게 만든 첫 번째 기능이 뭔지 아세요? IP68. 여러분,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입니다. 그거 무려 7년 전에 출시된 픽셀 3에도 있던 그냥 기본적인 방수 기능입니다. 2025년에 픽셀 10이라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당연한 스펙이 되어버린 방수 등급을 가지고 마치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도 되는 양환호성을 지르라는 거죠. 기술에는 1도 관심 없어 보이는 셀럽들을 무대 위로 계속해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와 정말 놀라워요. 믿을 수가 없네요. 이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같은 대본이 뻔히 보이는 억지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정말 보는 제가 다 민망해서 화면을 끄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애초에 지미 펠런의 첫 번째 멘트부터가 이번 행사의 모든 문제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드들을 위한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 발표 같다. 이 한마디가 뭘 의미할까요? 정작 이 기술의 발전에 가장 관심이 많고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이 있는 진짜 유저들, 즉 얼리어답터들은 너드 너드라고 조롱하며 무시해버리고 AI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아서 모든 설명을 유치원생 눈높이로 낮춰버리겠다는 선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레딧이나 X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도저히 못 봐주겠다, unwatchable 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것들. 그래서 이번에 탑재된 AI 모델은 제미나이의 어떤 버전인가? Logically, on-device IE의 성능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Zrenia, 클라우드와 통신할 때 민감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같은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적인 질문은 단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저 1시간 내내 우와 이 코랄 색상 너무 섹시해요.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 촉감이 실크처럼 부드러워요. 같은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PM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자면 구글은 아마도 대중성 확보라는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핵심 팬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최악의 전략적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웃긴 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발표는 완전히 망했지만 정작 그 쇼핑 호스트들이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던 그 기술들은 진짜 미쳤다는 겁니다. 애플이 아직 컨셉 영상으로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계의 기술들을 구글은 실제로 스마트폰 안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기능으로 대거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구글은 지금 쇼를 못해서 욕먹고 있는 거지 물건을 못 만들어서 욕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끔찍했던 홈쇼핑 방송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진짜 소름 돋는 AI 기능 3가지만 딱 꼽아서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주얼 오버레이 기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위에 AI가 추가적인 디지털 정보를 실시간으로 덧씌워주는 증강현실 AR의 대중화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타고 복잡한 골목길을 카메라로 비추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AI가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과 주차된 차들을 분석해서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화면 위에 초록색 박스로 저기 주차 가능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더 이상 주차 공간을 찾아서 몇 바퀴씩 빙빙 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길거리 간판을 비추면 아이가 실시간으로 메뉴를 번역해서 원래 간판 위에 덧씌워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코치 기능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예쁜 디저트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구도가 영 별로면 AI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지금 구도보다 살짝 위에서 아래로 찍는 탑다운 뷰가 더 맛있어 보여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한번 찍어보세요. 라면서 화면에 최적의 구도를 잡아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줍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땐 황금 비율을 알려주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땐 더 나은 표정이나 자연스러운 포즈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사진 작가가 내 핸드폰 안에 1:1 개인 비서로 들어와서 저 같은 사진 못 찍는 사람도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코칭해주는 거죠. AI가 나의 눈과 예술적 감각을 실시간으로 확장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의 하이라이트이자 어쩌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를 기능, 음성통화, 실시간 통역, Live Translate Call 기능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단순한 통역 앱 수준을 넘어섭니다. 제가 해외 호텔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면 저는 그냥 평소처럼 제 목소리 톤으로 한국말로 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픽셀 10의 온디바이스 I가 제 목소리의 특징, 톤, 뉘앙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그대로 흉내내서 상대방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영어 음성으로 통역을 해준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영어로 대답하면 저에게는 역시 제 목소리 톤과 비슷한 한국어 음성으로 다시 통역을 해주고요. 마치 제가 원래부터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던 사람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 이 기능이 정말 광고에서 보여준 것처럼만 작동한다면 이건 단순히 번역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인류의 언어 장벽이 사실상 무너지는 수준의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글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쇼맨십과 마케팅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무엇을 만들었는가 라는 기술력과 비전에서는 시장을 압도할 만한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항상 세련되고 화려한 쇼를 통해 팬들을 열광시키지만 정작 AI 같은 핵심 기술의 실제 제품 적용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애플. 쇼는 정말 지루하고 못하지만 기술력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진짜배기 공학도 집단 구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과연 구글은 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형편없는 마케팅 때문에 또다시 시장에서 외면받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만큼은 진짜 실력으로 애플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